경제권 같은 문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그 형님은 그 여자도 굉장히 잘 만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약간 이런 형님인데, 그 형님도 외벌이를 해요. 지금 그 형님은 돈을 잘 버는데 와이프한테 그냥 돈 다 넘겨주고 와이프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쓰더라고. 이번에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어떤 짤을 한번 하나 보게 됐는데, 제 시대 때 이제 유명했던 개그맨 분 중에 이제 윤정수 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제 모를 텐데, 윤정수 님이라는 개그맨 분이 이번에 장가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본인 나이보다 어린 여성하고 이제 결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개그맨 분들이랑 이제 개그 우먼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입 얘기가 나왔어요. 수입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입이 예비 신부가 더 많냐 네가 더 많냐 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일반 신부이신 분은 일반인이실 테니까 윤정수님이 재산이라든지 벌이라든지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윤정수님이 내가 더 많다라고 했더니, 최양락 선생님께서 경제권은 네가 사수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제 시대 때는 유명했던 이제 이경실이라는 유명하신 이제 개그우먼 분이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제권을 안 주면 얘랑 왜 살아 라고. 이제 또 이게 만약에 남녀가 바뀌었으면은 아주 그냥 대폭동이 일어날 만한 그 대사를 치셨는데 이제 사실 또 친한 사이니까 좀 칠 수 있는 드립이기도 하죠. 윤정수님이랑 이 두 분이 친하겠죠.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안 주면은 얘 같은 애랑 왜 살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보고 계신 다른 개그우먼 분들께서도 옳소 라면서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갑론을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은, 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각을 잡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과거부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여자들이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남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헛짓거리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보통 이제 기존 과거 세대의 아빠들한테서 이제 경제권을 많이 뺏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 시대 때 사람들은요,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만연한 사회에서 살았던 분들이라서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진짜 막 어떤 정도였냐면은, 옛날 남자들 기준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안 그래요. 옛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편 뭐 그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집구석에 이제 던져다 주면서 와이프한테 알아서 삼시세끼에 고기 반찬도 올라와야 되고, 이제 반찬 개수는 뭐 3개 이상이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물이라도 끼얹는 약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돈 줄 때마다 유세란 유세는 오지게 떨고, 그리고 이제 돈 잘 버는 사람이 이제 갑인 그 사회였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이게 너무나도 서러웠던 거야. 이 한민족 한의 정서가 그때 이제 여자들한테 조금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딸들 세대한테 이거를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경실 선생님만 해도 지금은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남편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남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엄청 이분은 실제로 당한 게 맞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페미가 돼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한남한테 아주 심하게 당하셨어요. 이분은 무슨 야구바타 같은 걸로인가 이렇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제가 페미에도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때 그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화를 내는 거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은 관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남자가 외벌이를 해도 집에 와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시대고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그 남자가 꼭 해야 된다, 막 이런저런 조건들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이런 거는 아무리 남자가 외벌이를 해도 무조건 해야 되고, 주말에는 가사 분담을 반반씩 해야 되고, 약간 요런 세대잖아. 근데 이런 시대에 여자들이 이제 경제권까지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같이 이제 생활비를 똑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어떤 생활비 통장에다가 똑같이 입금을 하고 남은 돈은 내가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의견 대립이 없는데,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진짜로.
결혼할 때 돈을 더 많이 모은 사람의 뜻에 따르면 됩니다. 그냥 아니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이러는 건요, 돈을 많이 모아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은 결혼할 때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3천만 원 마통론만 들고 온 주제에 왜 3억짜리 전셋집을 해오는 남자의 그 수입을 본인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본인들은 남자들이 2년 동안 군대를 가는 시간도 사회에서 돈 벌 시간이 2년이나 남자들보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돈이 없잖아. 그러면 돈 관리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결론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돈을 진짜 개 쥐털만큼도 못 모으고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모아온 경우에는 여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론적으로 남자들이 왜 벌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일반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전셋집을 해오고 아니면 집을 해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를 예로 든 건데, 만약에 여자가 집을 해왔어, 남자는 마이너스 통장만 뚫어가지고 장가를 왔어, 이러면은 그냥 죽닥치고 그냥 여자 말에 따라야죠. 여자가 기라면 기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이 지금 이 시대 때 정말 남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손찌검도 당하고 어떤 막 그런 뭐 몹쓸짓도 당한 이 시대 때 그 할머니 엄마들의 조언을 따라서 여자들이 요즘 시대에도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실 선생님도 자꾸 이렇게 본인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남녀 갈등 문제만 나오면은 여기서는 아주 그냥 뇌절까지 가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데, 본인이 지나간 세대의 케이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걸 떠나서 조언을 받아들이는 여자들 입장에서도, 요즘 여자들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시대 때는 저런 식으로 착취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나 보다, 나는 우리 오빠가 당연히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았으니까 나는 저 경우랑은 케이스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까지대로 살아도 딱히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이제 귀가 얇다 보니까 저런 거를 이제 보고 나가지고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들볶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지금 완전히 그 인스타그램 댓글창 이런 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제권 같은 문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돈 더 많이 모은 사람한테 경제권을 몰아주는 게 답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그 형님은 그 여자도 굉장히 잘 만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약간 이런 형님인데, 그 형님도 외벌이를 해요. 지금 외벌이를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 자기 객관화가 되는 형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돈을 잘 버는데 모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형님은 한 달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아내분은 결혼하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한 300 정도 벌었을 거예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원이었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은 그 형님이 당연히 자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때 이 여성분 형수님이랑 모은 돈이 비슷비슷했어요.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입은 지금 몇 배야, 3배가 넘는단 말이야. 근데 모은 돈은 비슷비슷해. 나이도 더 많아 심지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누가 더 자산관리 면에서 이제 능력이 또 높다고 볼 수가 있어, 능력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가 돈 갖고 있으면 난 다 펑펑 써서 안 된다, 이거를 자기도 알아.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냥 돈 다 넘겨주고 와이프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인대. 그래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돈을 많이 벌기는 보는데 왜 난 돈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돈을 싹 다 그냥 갖다 주고 와이프한테 그냥 한 달에 정해진 용돈만 받고 살다 보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래, 그제서야.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그 남성분들이든지 여성분들이든지 내가 만약에 이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상대의 성향이 뭔가 차곡차곡 이게 돈을 잘 모으는 타입이고 가계부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쓰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상대는 파워 J고 나는 파워 P야, 이런 상대면은 상대가 나보다 돈을 좀 못 벌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덜 모았다고 해도 상대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네. 내가 얘기하다가 깨달았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얼마를 모았냐가 중요하겠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일했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총 벌었던 소득을 다 따졌을 때 몇 퍼센트를 모았는지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약간 답이 될 수는 있겠네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은 결국에는 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을 좀 덜 번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덜 쓰고 더 많이 모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산이 역전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내가 버는 돈 대비 얼마를 모았는지를 기준으로 이거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공정하게 하려면 총소득에서 필수 소비는 일괄적으로 제하고 비율을 맞춰야 됨. 그쵸? 필수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모님을 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내가 어떤 살면서 어디가 많이 아팠어, 아니면 뭐 가족이 많이 아팠어, 뭐 이런저런 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그런 뭐 자연재해 같은 일이 일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얼마를 모았는지를 보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될 건,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지가 나 펑펑 쓰다가 못 모은 것 뿐인데 샤넬백 들고 다니는 여자가 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셨어가지고 돈을 못 모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거기에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연봉 억대긴 한데 택시만 타는 여자는? 연봉 억대면은 그래도 택시 탈만하지 않나? 다른 거에 있어서도 그만큼 과소비를 하는 여자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대중교통이 너무 싫어, 뭐든지 사람들이 못 참는 부분은 다 한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말고 그냥 택시를 타고 싶다, 다른 부분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면은 억대 연봉의 택시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택시 타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시간이 돈인 사람은 택시 타면 좋은 거지 뭐. 저분은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부자의 사고를 하고 계시네. 이선님 안녕하세요. 오래된 구독자입니다. 여자친구와는 7년째 장기 연애 중인데 갑자기 내년 1에서 3월쯤 혼자 대만으로 3박 5일 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궁금하고 저도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요. 이선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기는 하다. 왜냐면은 저도 약간 이런 타입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완전 극강의 아이 99%인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저희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저희 아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혼자 여행을 다녀오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여행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여자친구분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랑 가고 싶은 것도 아니야. 친구랑 가면 친구랑도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밥을 먹을 때도 얘랑 뭐를 먹을지 뭔가 상의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갈까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LA에 혼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그 여행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행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상의를 안 해도 돼.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누구한테 뭐 먹을래 괜찮아라는 얘기를 안 해도 돼. 여행을 갔는데 내가 LA까지 갔는데 제가 하루는 거기 LA에서 하루를 그냥 꼬박 통째로 호텔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랑 가거나 이제 여자친구랑 가거나 이제 와이프랑 가거나 하면은 LA까지 가면은 비행기 값만 해도 이제 몇백만 원이잖아요. 왕복으로 몇백만 원까지는 아닌가? 비행기 시세를 잘 모르게 돼. 성수기 때 가면은 아마 한 200 정도 할걸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가격을 썼는데 하루를 그대로 날리는 건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거는 못 참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어떤 여행 같은 걸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진정한 자유를 거기서 느꼈었거든요.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리고 제가 상당히 뭔가에 쉽게 질리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LA에 무슨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막 그게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제가 이거 티켓팅을 해가지고 거길 또 혼자 갔어. 혼자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간 김에 뽕을 뽑으려고 아침 오픈 시간에 가가지고 진짜 인기 많은 데까지 뛰어가더라고. 문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하나라도 그 놓치기 싫어서 거기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고 이제 저녁 끝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거기를 가가지고 슬렁슬렁 걸어 다니다가 놀이기구 2개 타고 뭐야 노잼이네 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랑 가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분이 혼자 여행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을 조금 의심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닌 선에서 어떤 상대의 안전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반대하는 거는 저는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인정을 하는
하는데 뭐 상대가 의심이 간다든지 저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로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허락해준다 안 한다는 사실 그냥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허락해줄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혼자서 어디 여행 다녀온다고 하면은,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본인이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은 조금 이게 허락해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둘이서 여자친구랑 같이 조금 깊은 대화를 해보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행 블로그 후기 남긴 거 보니까 자기는 여친이랑 둘이 가보고 친구들하고도 가보고 가족들하고도 가봤지만 혼자 갔던 여행이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로서 공감하게 되더군요. 맞아요. 저런 게 있다니까요. 그냥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여행이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망상을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귀찮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막 누구랑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면 자꾸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이제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제 혼자 여행하면서 조금 이런 기분이 뭐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리선이 연애 강의를 듣고 여자친구를 550일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말싸움하고 심한 말도 하고 싸웠는데 서로 안 헤어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헤어지자고 말하면 또다시 만나자고 해서 저도 잡히고 이런 과정이 무한반복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도 잘 맞기도 한데 싸우기도 징하게 싸워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의 주변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변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전 여친들 중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시비 트고 막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걔네 아버지가 엄마한테 꽉 잡혀 사는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들도 이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살아온 남자들이 약간 그렇게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그거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이제 자기네 아빠가 집에서 이제 대우를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감히 말대꾸 이거를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를 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섬님, 유명 정치인들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실제로 7, 80년대에 서울대 40패스 이런 커리어만 놓고 보면 당연히 멍청하다는 말은 무리수겠죠? 당연하죠. 그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총명했을 거예요. 총명했을 거고 그 사람들도 그 시대의 틀딱들에 비하면 똑똑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키오스크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권에 지금 틀딱 놓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착잡하기는 하죠. 젊었을 때는 충분히 총명했을 텐데 이제 나이 처먹고 이제 아집이 생기고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착잡하죠.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래 시대를 대비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은. 리성님, 티 잘 입고 있습니다. 친여동생이 모부님 여남평등 등등 쎄한 워딩을 하면서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빠는 해준 게 없다 이지로라면서 재수학원 3천 깨지고 들어간 대학 자퇴하고 지금 반수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타인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누나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저희 누나도 완전히 저랑 정치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완전 F고 저는 완전 극 T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페미 막 이런 걸 엄청 비판을 해가지고 트위터 이런 데서 제가 엄청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트위터에서 이 한남충 새끼 뭐라는 거임, 한남 유튜버 뒤져라 하면서 이제 욕을 엄청 먹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는 일본 애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약간 웹툰 약간 이런 거를 하는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이제 단톡방에서는 이제 거기도 이제 여자애들끼리 이제 모이는 단톡방은 약간 그 페미 기질이 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뭐 어떤 발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페미 까는 발언을 해가지고 욕을 또 뒤지게 먹었을 때였어요. 여초 카페 이런 데서. 근데 거기에 제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 그래서 이 새끼, 이 한남 새끼 뭐라는 거면 안 돼? 우리 누나가 거기서 헐 저거 내 동생인데 그랬던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그 남매고 막 이래도 이거는 못 바꿔줘요.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누나를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저희 누나도 저를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서로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26살 근 4개월간 월 1,500은 평균으로 벌고 있습니다. 사업한 지 이제 1년 반 좀 넘었는데 올해 초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고민인 점은 현재 저희 가족 중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 부모님이 모든 결정을 저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빚이 있는데 자꾸 저한테 의사결정을 물으시는데 저도 이제 막 성장하는 입장에서 뭔가 메리트 있는 조언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생각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시원시원하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한테 그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근데 상당히 현명하신 부모님을 만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 반대여 가지고 골머리가 썩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내 자식이 아무리 나보다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 자식한테는 내가 언제나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유튜브 할 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맨날 이제 컨텐츠 고민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 맨날 그 유튜브 초창기에 전화해가지고 유튜브 뭐 이런 영상 찍어봐라 저런 영상 찍어봐라 무슨 뭐 알고리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꾸 분수를 두고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서 막 돌아버릴 뻔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님들이 뭘 알아 사실상. 아니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다 마찬가지라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내가 부모님보다 알면은 20배 30배 40배 50배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분야에서 내가 좀 특출난 사람이면은 저는 심지어 그때 남들의 유튜브를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몇십만 원씩 받고 난다긴다 하는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제 유튜브 좀 키워주세요 라는 식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 유튜브를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한테 맨날 유튜브 조언을 막 했단 말이야. 너 유튜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화딱지나서 샤우팅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 질문해주신 분은 완전히 정반대시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줄을 아셔야 돼. 정반대면 진짜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나중에 제 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셔라. 나도 지금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사업은 지금 운으로 잘 되고 있는 건데 내가 이 사업을 되게 몇 년 동안 잘 운영해 나가면서 잘 됐으면 몰라도 나도 지금 이제 순풍을 타가지고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있는 시기인데 벌써부터 이러시니까 나도 지금 좀 부담이 되기는 된다.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내 탓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하시면은 나도 진짜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드리겠다라는 정도만 서두에 깔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선님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혹시 영숙님과의 사태 업데이트는 없으신가요? 네, 뭐 딱히 없습니다. 27기 영철한테 여자 소개시켜줄 생각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은 영철님이 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저도 제가 영철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좀 큽니다. 영철님은 좋은 마음에 제 티셔츠를 입고 나가셨을 텐데 아마 제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수 여자들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거 셔츠도 이거 모든 컬러 다 보내드렸거든요. 영철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덧붙이면서 보내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거 라방 때 입지 마시라고. 동기분들이랑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송이라든지 어디 나갈 때 저희 옷 입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영철님한테 여자까지 소개해주면은 아주 그 낯설 동기들한테 완전히 그 왕따를 당해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영철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영철님하고는 이제 제가 먼저 선을 그어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곤욕이에요? 리선님 티셔츠 입고 나간 게 왜? 그러니까 그 보통 그 병신들이 음모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영철님이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영철님한테 제 옷을 공수를 해줘가지고 둘이서 짜고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나간 거다라는 식으로 그 DC 이딴 데서 뭐 병신들이 뭐 짓거리고 나불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씨발 그 나하고 그거 전략을 짜서 나갔으면 영철님이 그렇게 했겠냐? 상식적으로? 아휴. 이선님 낯설 리뷰 좋아했는데 다음 시즌도 리뷰 안 하시나요? 이제 영영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 낯설 리뷰 영상밖에 안 보시나 봐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죠 이제. 지금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낯설 리뷰 바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27기만 안 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입으신 셔츠 베이지 색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베이지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이지색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베이지색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배가 있고 차배가 있어요. 따뜻한 베이지, 차가운 베이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베이지색을 입으면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베이지를 입으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안 어울려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저는 이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가지고 만들어서 입어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이례적으로 베이지색 셔츠 전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고 있습니다. 네, 177에 90kg면은 티셔츠 1번 사이즈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 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